조금 실만하면 뭐하고 또 실만하면 깨팔고 또 좀 씹어자 이제 제대로 잡보자 하는데 또 뭐 해설이랍시고 왔는데,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 해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서 오늘 그 갈 실상사 그리고 천은사 그리고 사성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영명정목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야 할 데가 실상사.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신라 그리고 고려초, 신라 말 고려초에 구산서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종이 중국에서 크게 번창하면서 그 홍척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셨어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지장 스님에게 선법을 전수받습니다. 선법을 전수받고 돌아온 게 언제냐면 826년이 됩니다. 826년에 돌아오셔서 2년 동안 어디다가 사찰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2년 동안 전국 상나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2년이 지난 828년에 남원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에 실상사라고 이제 사찰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상산파가 돼요. 실상산파. 그래서 그 홍척 스님과 2조가 수철 스님입니다. 그리고 3조가 편운 스님. 이렇게 실상산파가 굉장히 이 선법을 전수하고 있던 시절. 그리고 우리 그 조계종에서 종조로 모시는 분이 도의국사님이지 않습니까? 도의국사님도 역시 같은 시기에 당나라 유학을 합니다. 당나라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도의국사 스님도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장흥 가지산. 우리 여러분들 그 울주군에 있는 가지산 가지 않습니까? 이름만 같을 뿐이지 같지 않습니다. 장흥 가지산의 보림사라고 가지산파를 또 개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상산파와 가지산파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 말에 선법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일어났던 또 정유재란,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찰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목조거든요. 나무로 된 사찰들이기 때문에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조 때의 이름 모를 이유로 인해서 다 타버렸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뒤에 일어났던 정유재란, 여기서 왜구들이 다 태웠다라는 이런 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 타버린 것을 세조 때 탔으니까 실제로 복원되는 게 200년이 걸려요. 200년 동안 스님들이 다 거찰 데가 없습니다. 거찰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실상사의 그 구석 암자가 백장암이라고 있습니다. 한 5km 좀 떨어져 있는데 백장암에 가셔가지고 200년을 기거를 하세요. 200년을 기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실상사를 제대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나와서 찍으면 좋습니다. 제가 꼭 크게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요 좀 오셔가지고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도 의식하게 됩니다.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훨씬 좋죠. 배를 백장암에 오늘은 못 가실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국보가 하나 있습니다. 3층 석탑.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설가들이 정말 글을 많이 썼어요. 물론 이병주 선생의 지리산이라는 그 소설도 있고, 야소설도 있고, 그 다음 실제 빨치산입니다. 실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이태라는 사람, 원래 본명이 이우태입니다. 이분은 충청도 사람인데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서울을 입성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전군 기자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 그래서 인민군 전군 기자로서 빨치산까지 나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쓴 책이
남부군이라는 책입니다. 3화를. 근데 지리산에 관한 대하 소설이라면 정말 베스트가 여러분들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 조정래 선생이 지은 그 태백산맥 한 세트 10권입니다. 10권 한 세트인데 1997년도 서울대학에 들어왔던 신입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읽은 그 가장 감명 깊었던 소설이 뭐냐고 물었더니 넘버원이 태백산맥 조정래 선생의 소설입니다. 원고지가 한 15,700매 된다 그래요. 원고지가 15,700매.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래 선생이 후기를 적을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실제로 사진이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 키가 이렇게 있고 원고지 15,700매가 이만큼이에요. 조정래 선생 키보다 커요. 그걸 가지고 10권의 책을 83년에 현대문학의 연재를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86년에서 9년 사이에 나와요. 10권인데 저도 이걸 30대 초반에 읽어봤거든요. 한 권을 사서 읽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읽다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손에서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념 시비에 사실은 휘말리죠. 좌파를 너무 미화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파 8개 단체에서 사실은 고발을 나갑니다. 한 11년 정도 지나서 무혐의 처리로 끝났습니다만 어쨌거나 좌파에 대한 약간의 미화는 있습니다. 저는 이념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태백산맥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19세 미만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해요. 19세 미만 되시는 분은 우리 차가 지금 속도가 조금 있긴 하죠. 버스가 잠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19세가 미만이 다 내리면 줄은 아닌데 이 조정래 선생이 글을 쓰고는 뭐가 나왔냐면 하대치라는 인물이 나와요. 하대치. 키는 안 커요. 짱달막한데 씨름판에서 몸을 굴리기 때문에 힘은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빨치산이라도 이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무를 해서 장터에 와서 팔아요. 팔고는 그 나무 다 팔아야 이제 집에 가니까 어둑어둑해지면 장터에 국밥도 한 그릇 먹고, 이 국밥집 주호와 일어나는 밤에 일어나는 역사, 이 밤 역사를 기가 막히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래 선생의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뒤에 나오는 아리랑, 한강 시리즈를 쫙 봤는데, 야, 정말 이분의 필체가, 필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세기 아마 후반에 최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1300만 부. 그래서 조정래 선생 본인뿐만 아니라 조정래 선생 아들 때, 손자 때까지 정말 먹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 돈만 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조정래 선생도 생각을 해봐갖고,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가 했는데 아들하고 손자하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마구잡이 쓴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교 하시는 분들 보면 금강경 필사를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이 조정래 선생이 내가 쓴 원고를, 야, 니들이 유산으로 받고 싶으면 다 일일이 적어라. 필사를 시켰어요. 15,700명 전부 필사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 태백산맥 너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19세 미만도 다 내렸겠다. 오늘 제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대치 얘기. 이게 메인은 아닌데, 하대치가 그날 이제 국밥을 먹고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적으면서 적나라하게 적고는 조정래 선생의 부인도 시인이에요. 김초의 시인, 베스트셀러 시인인데, 그분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야, 이 정사 장면을 내가 적었는데 어떻노? 이래 물어봤겠죠. 어마어마한 핀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태백산맥 1, 2, 3 한 2권까지만 읽으면 나와요. 하대치가. 제가 딴 말로 안 하겠습니다. 긴 얘기는 못 하겠고, 우리 숫자,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 6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뭔 소리 했냐?
헛뱅뱅이여 이랬다고 합니다. 헛뱅뱅이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 정도로 해서 태백 사막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상사에 딱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일주문이 없어요. 여기 일주문이 없고 천왕문부터 있습니다. 천왕문부터 있는데 이 천왕문을 딱 들어가서 오른쪽이 약사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극락전, 그리고 주불전인 주방에 보광전이 있습니다. 이 약사전을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약사열의 불이라고 합니다. 약사열의 불이라고 하는데 이 철불로 만들었어요. 철 4,000그릇을 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철불 중에는 최고의 큰 그 절을 만들었죠. 그 약사불이 배치가 남향이 아니에요. 동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사, 남원 실상사에서 동쪽으로 딱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왕봉이 보이겠죠. 천왕봉 정상이 보이면서 그 너머가 뭐냐? 후지산이에요. 후지산 일직선상으로 그러면 우리의 전기를 일본에는 주지 않겠다, 이런 차원으로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 그 세조 때 불이 타고 이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지만 철골이니까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손이 남아있습니다. 원래 만들었던 손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이 손을 보고는 야, 이건 약사열의 불이 아니다. 그 아미타 열의 상이다. 그러니까 아미타 고품인 있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미타 열의 불이 아닌가? 아니면 노사나불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약사열의 불로 여기에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극락전이 있습니다. 극락전이 있는데 극락전의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이대로 아까 수철화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철화상이 진성여왕 7년에 입적을 하세요. 세수 77세로 입적을 하시는데 워낙 유명한 그 대덕이다 보니까 진성여왕께서 그러니까 그 시호를 내립니다. 시호가 바로 뭐냐니까 수철화상. 그리고 그 살이 원래 그 스님이 대덕이 돌아가시는 그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리가 생긴 거를 사리탑, 이거를 능가보월이라고 했어요. 능가보월. 능가는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에서 왔고 보월, 아주 대단한 그 존재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수철화상은 2대조입니다. 그죠? 첫 대조가 홍척입니다. 진각대사 홍척인데 그 극락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수철화상 탑이 있고 탑비가 있고 왼쪽이 진각대사인데 이게 바뀌었다고 해요. 스승과 제자의 탑비가 탑하고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특히 홍척대사의 그 탑이 있잖아요. 이 탑의 탑 부위가 없어졌습니다. 있었더라면 설명이 있고 할 텐데 없어져 버리고 밑에 있는 거북이 받침, 우리 지난번에 무의사 갈 때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죠. 용생구자 불성룡, 그죠? 명나라 호성지가 진주선에서 썼는 중국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용이 교미를 해서 파란 용, 붉은 용 이래 있는데 교미를 해서 9마리 자식을 낳았어. 그랬는데 그 자식들이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했었죠. 요 시점에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 상품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답을 안 맞힐 수도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뭐였더라? 오, 역시 우리 제보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비희예요. 비희는 무거운 걸 무거운 짐을 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다. 다 잊어버렸죠. 좋은데 이문, 둘째 이문, 그 다음에 포레, 셋째 아들까지가 포레지 않습니까? 넷째 아들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거기까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셋째 아들까지만 답을 외웠어요. 이문은 멀리 보는 거, 그 다음에 포레, 셋째 아들은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하여튼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이 되지는 못했다. 용생구자 9 자식을 낳았지만 불성룡, 용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중국의 전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거북이 몸통입니다. 거북이 몸통인데 얼굴은 뭐냐?
용이에요. 용두. 거북이에다가 용의 머리를 한 것이 일반적인 그 비를 만드는 탑비 만드는 어떤 패턴이었는데 그때 당시. 근데 이 진각대사 그 홍척의 그 탑비는 물론 탑은 사라졌습니다. 탑비는 사라졌는데 밑에 거북등하고 위에 있는 이수 부분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의 머리, 용두가 아니고 귀두예요. 거북이 머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탑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이게 있을 거예요. 태종무열왕릉 비가 바로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 패턴과 많이 달라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용의 머리가 아니고 거북이 머리입니다. 귀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보광전에 가시면 여러분 꼭 이게 지방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범종이 있습니다. 범종을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범종이 뭐냐면 그 예불을 할 때 오늘 예불을 많이 했습니다만 치잖아요, 그죠? 치는 부분 범종의 그 나무로 가지고 쿵 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당좌라 그러잖아요. 당좌 부분이 많이 달아 있는데 이 당좌 부분이 일본의 일본 열도 지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 일부러 만들었는지 그려놨는지 어쨌거나 거기 있었는지 자우시간 있는데 우리 도쿄, 교토 뭐 이런 중간 부분은 화도 쳐놓으니까 거의 다 달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최고 윗부분 홋카이도하고 밑에 큐슈 부분 정도의 그림이 지도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보광전에 가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상사에는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자가 흥한다 이런 말이 전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볼 때 열심히 친 거는 그렇다고 일본이 망해라 그러고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이 망해라 하고 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겠습니까? 실상사 흥해라 하고 계속 쳤겠죠.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말인데 어쨌거나 실상사 흥해라 하고 계속 예불에서 치다 보니까 일본 중앙 부분 정도가 다 사라졌고 홋카이도와 큐슈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실제로 일제 말에는 주지 스님이 가서 문초를 당했대. 왜 일본이 망하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보 문화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석탑이 아까 200년 동안 화재 때문에 피해 있었던 백장암 거기에 가면 3층 석탑인데 이게 국보예요. 국보가 보물 중에서 특별한 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귀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국보를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정말 자유 스타일입니다. 오늘 못 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탑이라는 것은 2층에서 3층 간다 그러면 3층이 좀 작잖아요. 높이도 작고 규모도 작아지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2층이나 3층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프리스타일이면서 그 다음 밑에 기단부터 시작해서 탑신, 지붕까지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조각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보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철화상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수철화상 탑비와 진각대사의 탑비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 학계에서 2002년도부터 지적이 됐다 해요. 20년 전부터. 그래 지적이 돼서 바뀌었으니까 바꾸라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다만 실상자의 설명문에만 이차이차한 일로다가 바뀌었다라는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광전에 가시면 석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석등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높이 여러분들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 밖에서 할 때 불을 피웠지 않습니까? 워낙 높으니까 거기 사다리가 있어요. 돌계단 사다리가 여러분들 옆에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층 쌍탑이 있습니다. 3층 쌍탑이 보광전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석가탑, 다보탑의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뭐 재보진 않았겠지만 높이가 얼마쯤 될까? 자스도 한번 개수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3층 쌍탑은 굉장히 낮아요. 석가탑, 다보탑 정도는 적어도 몇 메타? 15m.
역시 키가 크시니까 크게 보시네. 15m. 10m. 10m면 상을 드려야 될 정답입니다. 10m 약간 넘어요. 근데 범어사에 그 대웅전 앞에 저 삼층 석탑 있잖아요. 그거 얼마쯤 될까요? 오늘 키 재고 이게 오늘 메인은 아닌데 그것도 작아요. 그것도 한 4m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실상사에 이 삼층 석탑 보광산에 보는 거는 그거보다 더 작아. 3.2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보물로 돼 있어요. 아마 정각대사가 이 실상사를 개창하실 때 그 무렵에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추정인데 여기서 이제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삼층상탑의 그 상륜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상륜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석가탑을 우리가 한 번씩 개축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상륜부가 훼손되어 가지고 어디를 참고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실상사에 있는 그 상륜부 여기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들 봐봐요. 다보탑은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지금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다보탑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과거부린 다보열애가 올라오셔가지고 증언하시는 그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반해서 석가탑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탑의 그냥 대표적인 어떤 패턴입니다. 그러겠는데 굉장히 뭐랄까 담백해요. 담백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반해서 여기에 실상사의 그 상륜부를 가져다가 그대로 복선을 해버렸더니 대다수의 평이 뭐냐? 야, 너무 화려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철제 열애 좌상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상사가 96년에서 2005년까지 한 10년 정도 발굴 작업을 합니다. 발굴 작업을 해서 굉장히 두 개의 큰 것을 발견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탑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쌍용사, 그죠? 경주에 가시면 쌍용사 9층 목탑 그죠? 황용사, 야, 일부러 거꾸로 말해봤더니 뒤에서 바로 지적해 주시네. 제가 설마 몰랐겠습니까? 그죠?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몰라서 쌍용사가 아니고 쌍계사는 들어봐도 쌍용사는 이제 처음 듣죠. 황용사 9층 이도 석탑 그럼 또 안 되는 거야. 입에 쉽게 석탑이 나와. 목탑입니다. 목탑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도 좀 더 크다 그래요. 이 가로 정도 세로가 한 23.2m 된다 그러거든요. 거기보다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7칸입니다. 기둥 지금 돌만 있으니까 8개가 나오거든요. 8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7칸이죠. 정면 7칸, 측면도 7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통일신라, 그러니까 요즘은 통일신라라는 말 대신 뭐 쓴다고요? 이 역사학자들 이름 바뀌어요. 야, 신라가 통일했냐? 많은 땅을 내주고 뭔 통일이냐? 남국과 북국시대, 남북국시대라고 하자. 어쨌거나 통일신라는 말이 우리가 되게 입에 이겼잖아요, 그죠? 통일신라가 딱 되고 봐서 경주가 너무 오른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한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역사 시간 같은데 구주오소경 들어보셨죠? 구주오소경. 소경이 지금 말하는 광역시 정도예요. 그래서 남원이 지금은 우리가 남원 그러면 춘향이와 성춘향이와 이몽룡이가 강원로에서 그네 타고 이런 정도는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원이 바로 그거였다고 합니다. 남원이 남원 소경에 속할 정도라니까 이 정도의 어떤 큰 목탑 규모를 가졌지 않냐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것이 뭐냐면 고려시대의 정원이 거기 사실 건물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건물 지으고 헛고 하려고 그랬는데 파보니까 고려시대 정원이 훼손도 없이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한 16m, 한 8m 정도 크기인데 땅바닥에 강에 있는 돌을 가져왔어요. 강돌을 가져와서 촘촘히 깔고 방수도 해야 되잖아요.
방수를 해야 되니까 점토와 그 다음에 숯을 깔아서 그 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연꽃을 피웠느냐 보려면, 연꽃을 피운 흔적을 찾으려면 뻘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뻘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연못에 뻘층이 안 나오는 거 봐서 아마 연꽃류는 키우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고 정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우리가 해설을 해도 되는 건가요? 휴게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할까요?